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시청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충청도 논산 강경포구 근처의 작은 마을에 김연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김연의 집안은 원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조부 때 큰 화를 당해 몰락한 후로 찢어지게 가난해져 마을에서는 양반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 처지였지요. 김연은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여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고 책을 읽다가도 자주 기침을 하곤 했답니다. 저 도련님은 어찌 저리 약한지 쯧쯧 저러다가 과거는 언제 보려나 양반이라 하기도 못하지. 마을 사람들은 김연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지만 김연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서당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김연이 사는 강경포구에는 장사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 정도로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강경포구에서 제일 유명한 객주집에는 정혜라는 막내딸이 있었지요. 그 어여쁜 정혜를 김연은 마음에 품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정혜는 아버지를 도와 장부정리며 물건값을 흥정하는 일까지 척척 해내는 영리한 교수였지요. 어느 날 김연은 용기를 내어 정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은 연서를 전하려 했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쓴 편지였지요. 하지만 객주로 가던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찍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정성스레 쓴 편지는 바람에 날려 개천에 빠져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눈을 뜬 김연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김연의 어머니는 아들이 정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아들이 논산 제1의 부자 정객주의 딸을 사모한다는 게 여간 안타까운 게 아니었지요. 연아, 너는 마음이 고운 아이니 언젠가는 좋은 처자를 만날 거야. 하지만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제 마음만은 정혜 아가씨에게 진심입니다. 그날 밤도 김연은 정혜와의 만남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연의 생일이 되어 어머니는 쌀을 아껴 작은 무지개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지개떡을 정혜에게 전하러 갔지요. 정혜 아가씨, 오늘이 제 생일이라 어머님이 무지개떡을 해주셨는데 나누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렇군요.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만든 약과인데 담요로 드릴게요. 김연은 정혜가 약과를 건네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연은 어머니께 자랑스레 약과를 내밀었지요. 어머님, 보세요. 정혜 아가씨가 주신 약과예요. 아이고, 객주댁 교수가 우리 김연을 생각해주다니. 그날 밤도 김연은 이미 정혜 아가씨와 혼례라도 치른 듯한 상상을 하며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연은 어머님의 관절통에 좋다는 약초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보고 말았지요. 산길을 오르던 김연은 숲속 오두막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낭자, 한양으로 같이 가시면 안 되겠어. 내가 낭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어. 하지만 아버님께서 분명 정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연은 숨을 죽이고 오두막 뒤편에서 안쪽을 훔쳐보았지요. 그곳에는 정혜와 한양에서 온 비단 상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인은 정혜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고 둘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비단 상인이 정혜에게 몸을 기울이자 정혜는 눈을 살며시 감는 게 아니겠어요. 김연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왔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허약한 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절하며 쓰러지는 김연의 몸이 그만 오두막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정혜와 비단 상인이 김연에게 달려왔지만 이미 김연은 의식을 잃은 후였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소. 내가 마을로 없고 빨리 의원에게 가봐야겠소. 비단 상인이 마을로 달려가자 정혜는 김연을 들쳐업은 비단 상인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우 약방에 당도한 그들은 급하게 의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우리 연희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약방에 누워있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의원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며 부탁하였답니다. 다행히 큰 탈은 없으나 심한 충격을 받은 듯하오. 더구나 몸이 허약하니 잘 조리하셔야 할 것이오. 그저 목숨만이라도 건강하면 다행이지요. 약을 지어드리겠소. 하루 3번 꼭 복용하시게. 이튿날이 되어서야 김연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얘야, 이제 정신이 들었느냐? 어머님, 제가 어찌 집에 왔나요? 정혜 아가씨와 한양 상인이 너를 들쳐업고서 의원에게 갔다고 하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느냐? 무슨 일이 있었더냐?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매일 밤 정혜를 그리며 꿈꾸던 행복한 상상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로 김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권해도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연이 문득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생기없는 표정과 초점 잃은 눈빛을 하고는 새끼줄을 들고 산으로 향했지요. 하얀 눈이 쌓인 산길을 힘없는 발걸음으로 걷고 또 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속 깊은 곳까지 이르렀지요. 김연은 큰 소나무에 새끼줄을 걸고 자신의 목에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나무가 오래되어 썩었던 것인지 김연이 뛰어내리자 가지가 부러지면서 새끼줄이 풀려버렸습니다. 김연은 눈 쌓인 비탈길을 따라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무리 멈추려 해도 눈길이 너무 미끄러워 멈출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김연은 눈 쌓인 언덕길을 따라 점점 더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소나기에 힘도 없어 주변의 풀포기를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갑자기 앞쪽 길모퉁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누구 없어 도와주시오. 저 언덕 밑에 한 여인이 눈길에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곱게 차린 차림새로 봐서는 꽤 잘 사는 집 교수 같았습니다. 딱 봐도 산속 사당에 치성을 드리러 가던 중 그녀 역시 눈에 미끄러져 발을 다친 모양이었지요. 옆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재물 보따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여인과 부딪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김연은 그 여인과 부딪히는 찰나에 여인을 번쩍 들어 허리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연은 여인이 다칠까봐 여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그러자 여인은 김연이 언덕을 미끄러지며 엉덩이가 들썩일 때마다 자신의 그곳을 찔러오는 기쁨으로 그만 구름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여인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과격한 허리춤에 박히느라 다친 발목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평지가 나오면서 김연은 멈출 수가 있었고 얼른 여인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다치셨습니까? 여인은 거칠어진 숨을 간신히 잠재우고는 말했습니다. 발목이 다친 것 같아요. 김연은 그 여인의 치마를 걷고 그녀의 발목을 만져보았지요. 그녀의 발목은 유난히 희고 얇았답니다. 김연이 자신의 치마를 걷고 자신의 발목을 잡자 얼굴을 붉히면서도 잡힌 발목이 아파 움찔거리며 말하였답니다. 아파요. 부러진 건 아닌지 겁이 나네요. 그럼 어서 의원을 찾아야겠네요.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일어날 수조차 없어요. 혹시 어디에 사시나요? 저기 보이는 저 집입니다. 김연은 여인을 겨우겨우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으로 비틀거리며 조심조심 걸어가 안방에 눕혀주었지요. 내가 가서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김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나오려 하였는데 갑자기 여인이 불렀습니다. 총각이 가버리고 나면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을 때까지만 제 집에 머물며 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김연은 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찍이 서방님을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김연은 홀로 사는 여인을 두고 갈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김연은 당분간 과부의 집에 머물기로 하였답니다. 알겠어. 그럼 우선 의원부터 데려오겠소. 김연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던 참이었지만 비틀거리며 의원을 부르러 갔답니다. 그리고 의원을 데려와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어디가 아픈 것이요? 발목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럼 엎드려 의원은 과부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손으로 그녀의 발목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의원이 발목부터 시작해 종아리와 무릎까지 올라가니 치마가 자꾸만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 과부의 허벅지며 속살까지 보여지게 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김연은 민망하여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발목이 부러지긴 하였으나 많이 부러진 건 아니고 살짝 금이 간 것 같소. 그러니 한 몇 달 동안만 발목을 사용하지 말고 잘만 치료하면 괜찮을 것이요. 그런데 의원이 과부에게 처방전을 써주며 김연을 보고 말했습니다. 살다 총각처럼 허약한 사람은 처음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허한 몸의 기력을 보충하지 않으면 장가도 가기 전에 저승사자를 먼저 만나게 될 것이요. 호락이 필요하면 날 찾아오시오. 의원의 말에 김연은 마음이 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보다 더한 말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었지요. 약재를 처방하고 의원이 돌아가자 과부가 목이만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뒷간에 가고 싶어요. 한참 동안이나 참고 참다. 결국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김연에게 말했지요. 아, 그러시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김연은 바깥에서 요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소. 김연이 요강을 가져다 주었지만 과부는 발목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혼자서는 그 요강 위에 걸터 앉을 수가 없었지요. 혼자서는 이를 못 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참, 그렇지요.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김연은 누워있는 과부의 치마를 올리고 솟꽃을 내리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생전 처음 보는 여인 내의 숲이 보였지요. 김연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부들거리는 양손으로 과부의 엉덩이를 잡고 들어서는 요강 위에 앉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졸졸졸거리는 오줌 소리를 듣고 나서는 다시 과부를 눕혀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배고파요. 아, 그러시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김연은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찬들을 대충 챙겨서는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지요. 발목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과부를 벽에 기대게 하여 주고 숟가락을 들고 과부의 입에 밥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은 물수건을 가져와 과부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 주었지요. 그러자 과부가 말하였지요. 아까 굴러떨어지면서 온몸 여기저기가 더럽혀졌으니 그 물수건으로 몸도 좀 닦아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저골이 고름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의 흰살이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그 흰살을 보자 그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차마 그녀의 몸을 앉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었지요. 과부가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다가 소피가 마려울 수 있으니 오늘 밤 내 옆에서 주무셔주세요. 아니,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한 방에서 잔단 말입니까? 그럼 옆방에서 주무시고 제가 저 종을 흔들 테니 종소리가 들리면 빨리 와주세요. 알겠어.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 김연은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과부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종을 흔들면 빨리 안방에 가서 그녀의 대소변을 모두 받아주면서 가끔 목욕도 시켜주었지요. 김연은 처음엔 부끄럽고 민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네의 푹신한 엉덩이를 만지는 것과 여인네의 몸을 만지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갔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여인의 알몸은 김연에겐 너무너무 신비스러웠지요. 그러다 보니 김연은 정의 아가씨 때문에 울고 지내던 기억도 까맣게 잊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니 과부의 발목이 많이 좋아졌지요. 과부는 절룩거리긴 하였지만 이제 걷기도 하면서 대소변은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 과부가 한 달 동안 김연을 살펴보니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여인의 눈에는 더없이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사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허약하지만 자신의 몸을 씻어줄 때 얼굴을 붉히는 것이 제법 사내처럼 보였답니다. 김연이 아니었다면 여인은 이렇게 편히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었지요. 총각은 내게 하늘이 보내준 은인과도 같은 분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나 이렇게 도와주시니. 여인의 진심 어린 말에 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리 칭찬을 해준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간복한 두 사람은 어느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자연스레 입을 맞추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몸이 달아오른 김연은 여인을 이불 위로 쓰러뜨렸지요. 그러나 과부를 쓰러뜨리고는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남녀의 일을 어찌 하는지 듣고 본 적이 없는지라 과부는 수줍어하는 김연의 모습을 보다가 쪼그라져 있는 그의 아랫도리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또 어찌 이리 겁에 질려 있나요? 제가 그리 무서운가요? 과부는 깔깔 웃으며 김연을 놀렸습니다. 김연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저었지요. 과부는 김연의 순수한 모습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연은 부끄러워 과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요. 왜 그리 부끄러워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과부의 다정한 말에도 김연은 며칠 동안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숙함이 부끄럽고 한심스러웠기 때문이지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과부는 강단이 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바엔 장에 가서 먹을 것이라도 사와 주세요. 김연은 여전히 풀이 죽은 채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으로 향하던 중 어느 주막 뒷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모의 달콤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김연은 호기심에 살며시 들여다보았지요. 그 방 안에서는 한 사내가 주모의 속옷을 벗기고는 그녀의 몸 위에서 힘차게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 그 사내의 솜씨에 주모는 정신줄을 놓고는 그 사내의 등을 마구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김연은 그 사내의 솜씨가 부러웠던지라 어찌하면 그리 여인네를 혼절시킬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이 거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제가 술 한 잔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막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고서는 김연이 사내에게 술을 따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김연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찌하면 그리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자신의 이름이 윤상이라 말한 사내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것이 궁금하시다고요. 나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도와주시오. 그러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오. 그렇게 김연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보부상인 윤상의 점소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떠돌며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충청도 외곽에 있는 한 마을에 양반집 마님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마님, 이 비단은 양주 최고의 명주명가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시면 그 부드러움에 반하실 것이고 눈으로 보시면 그 광채에 매료되실 것입니다. 윤상은 비단을 마님의 손등에 살짝 스치듯 대보게 하면서 그녀의 손을 은근히 잡아주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그의 손을 더 꼭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값을 깎지도 않고 비단을 사더니 오늘 밤에 나머지 비단들도 전부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셨소.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먼저 그녀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녀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주면 안 되는 것이오. 줄듯 안 줄듯 넣을 듯 안 넣을 듯 해야 먼저 안달이 나서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오. 그러고는 그날 밤에 숙소를 나가서 다음 날이 밝고 나서야 윤상은 돌아왔답니다.
윤상이 없을 때 혼자 남은 김현은 윤상이 한 말을 곰곰이 기억하며 잠들었습니다. 줄듯 안 줄듯 넣을 듯 안 넣을 듯 그들이 두 번째로 전라도 어느 마을에 들르자 과부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서방, 이번엔 반년이나 지나서 오시나요? 그새 저를 잊으셨나 보죠. 아이고 월매님,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어. 매일 밤 이게 그리워 잠도 못 이뤘다오. 윤상은 시치미를 떼며 월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습니다. 거짓말, 그새 다른 마을 여인들 품에서 좋은 시절 보내셨겠지요. 아이고 이 사람, 내 진심을 이리 의심하시면 어쩌오. 윤상은 월매의 허리를 살짝 끌어안으며 달랬고 월매는 금세 화가 풀린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오래전 폭풍으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선상집 주모가 윤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며칠 더 머무르셔야 해요. 지난번엔 하룻밤만 자고 가셔서 얼마나 서운했다고요. 주모는 윤상의 팔짱을 끼며 떼를 썼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원도 시골 마을의 과부집이었습니다. 윤상은 이번엔 김연이 나서보라 했지요. 마님, 이 향낭은 서울 대비님께 진상하려던 것인데 마님을 보자마자 이 향낭의 주인이 마님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리 고우신 분이 이 향을 지니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향기로운 마님의 자태에 넋을 잃을 것입니다. 김연은 향낭을 그 과부의 손에 덥석 쥐어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보았지요. 그랬더니만 그 과부는 배시시 웃으며 김연의 손을 더 꼭 잡는 게 아니겠어요. 과부는 그 향낭과 분가루 등을 사면서 저녁에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으니 와서 향낭을 어찌 자신의 몸에 달아야 하는지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막의 숙소로 돌아온 김연은 윤상을 보면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줄듯 안 줄듯 넣을 듯 안 넣을 듯의 의미를. 허허, 이제 좀 알겠어. 이제 좀 여인네를 알게 된 것 같군요. 김연은 윤상을 따라다니며 여인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눈빛 하나로 여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법, 말 한마디로 그리움을 달래주는 법, 은근한 손길로 마음을 녹이는 법을 알아갔지요. 여인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오묘하단 말이야. 진심으로 대하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정성껏 공들이되 집착하지 말아야 하네. 윤상의 가르침대로 김연은 이제 여인들을 대할 때마다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전처럼 어색하게 굴지 않았고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도 터득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고향에 두고 온 과부 생각이 남아있었답니다. 윤상과 함께 다니다 보니 김연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배우면서 장사의 비법도 자연스레 익히게 된 것이지요. 윤상이 가져간 물건들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읽으면 장사의 비법도 절로 터득하게 되는 법이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야? 윤상의 말대로였습니다. 김연은 이제 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녀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은밀한 비법까지 모두 터득하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윤상을 따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닌 덕에 김연의 허약했던 몸은 어느새 건장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윤상은 김연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가진 모든 비법을 배웠어. 이제는 홀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할 때야. 김연은 윤상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능력을 잘 발휘해 보시오. 한양에 있는 한강 상단에 가서 내 이름을 대면 일할 기회를 줄 것이오. 그렇게 김연은 윤상과 작별하고 곧장 과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리 찾아도 과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지요. 부인, 대체 어디로 가신 것이오? 김연은 며칠을 기다려보았지만 과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과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결국 김연은 윤상의 말대로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연은 윤상이 말한 한강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윤상의 소개로 왔다는 말을 하자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몇 달이 지나자 김연은 한강 상단에서 물건을 제일 잘 팔게 되었답니다. 특히 여인들을 상대하는 그의 재주는 상단의 매상을 크게 올려놓았습니다. 어찌 저리도 여인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지 대체 누구에게 배웠단 말이오. 상단의 행수들은 김연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리운 이가 있었지요. 어디서 그 과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 항상 근심 어린 모습으로 지냈답니다. 그렇게 김연이 한양 제1의 한강 상단에서 한 해 동안 일하게 될 때쯤 한강 상단은 큰 골치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정으로부터 10년간 독점권을 받은 홍삼무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금산의 홍삼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대행수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해야 할 홍삼마저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지요. 하루는 김연이 금산의 한 주막에서 주모와 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연은 주모의 귓가에 달콤한 속삭임을 전했고 주모는 그의 품에 녹아들 듯 안겼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날이 어찌 이리 여인의 몸을 그리 달아오르게 하는 것이오.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연의 손길 하나에 주모는 이미 넋이 반쯤 나간 듯 했지요. 날이 이러다 제 혼이 다 빠져나갈 것만 같아요. 주모는 김연의 품에 안겨 달콤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입맞춤은 꿀처럼 달콤했지요. 날이 당신을 만난 건 제 전생에 쌓은 복인가 봐요. 주모는 김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김연의 품에 안겨있는 주모의 모습은 마치 달빛에 젖은 난초와도 같았지요. 이렇게 달콤한 밤이 무르익어갈 때 주모는 문득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날이 요즘 홍삼이 귀한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오. 평양 상단 놈들이 홍삼 제조소 주인들을 매수해서 청나라에 팔아넘기고 있다는데. 김연은 주모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평양 상단이 홍삼을 청나라로 빼돌린다고요? 주모는 작은 소리로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 날이 제가 그냥 술집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소문이 제일 먼저 들려오는 곳이 주막 아니겠소? 지난달에도 금산 홍삼밭 주인이 몰래 평양 상단 사람에게 큰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홍삼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뛰는 게지요. 김연은 이 소식을 곧장 한강 상단 대행수에게 알렸습니다. 대행수는 크게 놀라며 즉시 조정에 보고하였고 곧 관리들이 금산으로 파견되었지요. 조정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과연 주모의 말대로 평양 상단이 홍삼을 빼돌려 청나라에 팔아넘긴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일로 평양 상단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대신 한강 상단이 다시 조정의 신임을 얻게 되었지요. 대행수는 김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모두 자네의 공이요. 임금님께서도 자네의 지혜와 성실함을 칭찬하시며 큰 상을 내리셨네. 이제 자네야말로 한양 제일가는 상단의 기둥이 되었소.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있던 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거 허약하고 가난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 신뢰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과부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김연은 문득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총각, 이 비단 얼마인가요? 뒤돌아본 순간 김연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과부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단정하고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요. 과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그간 안녕하셨소. 제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당신 곁에 있었답니다. 김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과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만났으니 두 번 다시 놓지 않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인연을 이어 서로의 삶을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허약하던 기면은 어느새 강단 있고 지혜로운 사내로 변했고 과부는 그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몸마저 무너지고 마음을 얻으면 세상도 얻게 된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